안녕하세요, 김윤우입니다. 오늘은 첼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첼시는 현재 1군과 2군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1군들이 주로 나오는 리그 같은 경우 리그 초반과 지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바뀐 포인트는 콜 파머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위치를 바꾼 점입니다. 저는 작년에 포체티노 경기를 보면서 왼발에 대한 의존도가 꽤 있어 보이는 콜 파머를 보고 우측 하프 스페이스 말고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왼발잡이를 우측 하프 스페이스로 두면 왼발을 활용하기 위해 골대를 바라보거나 대각선을 바라보고 왼발을 써야 하는데 상대 입장에선 골대를 쉽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이드로 더 힘으로든 기술로든 못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동안 상대팀들이 파머의 왼발을 보면 왼발을 더 못쓰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파머를 두고 비스토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고 좌측 풀백을 리스 제임스가 위치하는 경기들이 있었죠. 작은 변화지만 재밌는 포인트들이 경기 중에 나와서 오늘은 포지셔닝이 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달라졌고 조금 더 필요한 건 어떤 부분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첼시는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토볼란치로 위치하는 전형적인 4-2-3-1 형태로 깔고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형태에서 우측 풀백인 귀스토는 후방 빌드업하는 상황부터 우측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고 파머는 좌측으로 들어가서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이 두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체스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코릴이 왼쪽에 위치하고 포파나와 리스 제임스가 양쪽에 사이드에 위치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맨유와 아스날은 주로 4-1-4-1에 가깝게 위치해 토볼란치를 그대로 1대1로 수비했습니다. 포워드가 산체스 기준 오른쪽을 채널링하면서 몰아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같이 올라오면서 토볼란치를 그대로 수비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나 위에 위치하는 선수가 토볼란치에 대한 견제 타이밍이 어긋나면 앞으로 풀어나올 수 있었죠. 그런 파머를 견제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파머 따라 가면서 가운데 공간이 더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미드필더가 전진해도 되지만 잭슨이 내려와서 더 관여하면 중원에서 5명의 선수가 위치해 볼 잡고 2선으로 볼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전진해서 프론트 라인과 간격을 좁혀서 템포를 높게 가져가거나 잭슨이 가운데서 받고 양쪽으로 전환하면 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잭슨이 홀더 플레이, 즉 등지고 우리 팀 공격 전개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플레이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잭슨은 창출된 공간으로 내려와 연계로 풀어 나오는데 능한 선수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네트도 안으로 들어와 파머와 스위칭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내주면서 풀어 나올 필요가 있었죠. 결국 첼시가 후방에서 풀어 나오는 패턴 중 하나는 위쪽에 위치하는 선수한테 주고 등이 돌아졌을 때 밑에 있는 미드필더한테 활용할 수 있게 패스 루트로 나오고 양 옆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을 잭슨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잭슨은 이 형태, 이 루트들이 나왔을 때 영리하게 풀어 나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을 보면 백패스를 시점으로 볼이 뒤로 가면 코릴이 왼쪽, 산체스가 오른쪽으로 위치하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맨유와 아스날은 골킥하는 상황이 되면 포워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널링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산체스의 치명적인 실수 나오는 상황들이 대부분 산체스가 왼발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상대팀들이 산체스의 오른쪽을 압박해서 부담을 주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상황도 보면 카이세도가 볼 받을 때 호일룬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투톱으로 나가면서도 카이세도한테 가는 볼 루트를 차단하지 못한 셈이 되어버리죠. 거기에 호일룬도 라비아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원이 오픈된 상태고 가르나초도 카이세도가 반대로 돌려놓을 줄 알고 예측했다가 중원을 오픈시켜주는 셈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카세미르도 파머가 대각선으로 나가는 걸 같이 나갔기 때문에 가운데는 더 열리게 되죠. 아스날 전 후방 빌드업 상황을 보면 아스날의 압박은 하베르츠가 포워드로서 앞으로 먼저 나가고 하베르츠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라이스도 같이 올라와 카이세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죠. 귀스토가 2선에서 직선 패스를 받고 다시 밑으로 내주면 카이세도는 라이스 등 뒤에서 이 패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카이세도가 받고 잭슨한테 내주면서 여기서 상대 압박을 견뎌낸다든지 아니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해서 몸을 열어두고 쉽게 내주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면 아스날 같은 팀은 라인과 라인 간의 간격 좁히는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금방 줄어들어 패스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못 풀겠으면 미드필더에게 다시 내줘서 풀어 나와도 되는데 최근 들어 잭슨은 이 양옆을 고집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미들서드까지 올라오면 그대로 3-2-4-1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 상대팀은 4-4-2 혹은 4-2-4 형태를 만들어 앞에 위치한 이 4명의 선수가 5명의 선수를 커버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이드에서 빌드업하다가 상대가 자리를 잡아서 뒤로 돌리는 상황에 백패스하는 타이밍에 사이드를 시작으로 뒤로 밀어내는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볼 받은 선수가 볼을 돌렸을 타이밍에 받을 선수가 누구일지 미리 예측해서 다른 선수도 조금씩 더 올라와서 흔히 짱 보고 있다가 올라와서 볼 받을 타이밍에 맞춰 올라와서 수비를 했죠. 때문에 첼시가 이 2선에서도 볼을 어떻게 보낼지 판단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지역에서 상대가 밀어내면서 수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캐닝하는 속도와 판단이 빨라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대팀들이 올라오는 타이밍이나 프론트 라인과 미들 라인의 수비 의도가 다르면 카이세도와 라비아가 볼을 앞으로 잡기 편해집니다. 특히 카이세도, 라비아, 파머는 상대가 액션을 보이고 몸 방향을 바로바로 바꿀 수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풀리면 위험한 공간을 허용함과 동시에 숫자도 부족해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리스 제임스가 왼쪽에 위치했을 때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 오른발로 대각선에 위치하는 반대 맷잘 라인 귀스토한테 줄 각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깊게 넣어주고 바로 여기서도 풀어 나올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점은 귀스토는 본인이 대각선으로 받을 공간으로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서 받을지를 정말 잘 아는 선수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자기가 받을 각도도 모를 뿐더러 첼시가 앞으로 나가기에는 제한적이죠. 이후 귀스토가 리스 제임스한테 대각선으로 받고 앞으로 나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제끼면 5대4 싸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2선으로 숫자 살려서 박스까지 진입도 가능하고 사이드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상대와 거리가 멀고 나에게 붙은 미드필더가 없으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면서 연결하는 이 동작까지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파머가 우측에 위치했다면 오히려 내려와서 풀려고 했기 때문에 마두에케와 귀스토의 케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귀스토가 프리시즌 때부터 보인 아쉬웠던 점은 박스를 향한 마지막 패스, 마지막 슈팅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점입니다. 분명 여기까지 풀어서 박스까지 가는 것도 어디로 줘서 그 선수가 볼을 앞으로 잡고 갈 수 있게 할지 등 마지막 퀄리티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마지막 슈팅하는 부분은 귀스토한테 오는 볼이 상당히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 패스 같은 경우는 이선이 열리면서 본인이 거기서부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급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좌측 하프 스페이스는 파머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를 더 끌어오면 네토가 안으로 들어가 앞으로 가거나 파머가 순간 몸을 반대 사이드로 보고 터치하면서 드리블하고 풀어나왔습니다. 다만 파머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가면서 한 가지의 이점과 두 가지의 단점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은 파머의 킥력이 워낙 좋고 슈팅 임팩트로 좋은 편이기에 박스 안까지 들어왔을 때 혹은 그 근처에 있을 때 왼발로 슈팅하는 건 의심할 필요 없이 훌륭한 선수죠. 그러나 본인이 내려와서 받고 앞에 혹은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 여기서도 상대를 제끼고 왼발로 써서 줄 수 있는 각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반대면 잘라가 10번처럼 위치를 잘 잡고 있으면 4가지까지 되지만 이렇게 볼을 몰고 가는 상황에서 상대 반대쪽에 위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시야를 좁혀서 들어오게 만들면 선택지는 거의 한두 가지로 나오고 첼시는 좌측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죠. 만약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 내려와서 왼발로 크게 전환하거나 대각선으로 주거나 킬패스를 줄 수 있겠지만 여기선 생각보다 파머한테 많은 선택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파머의 온더볼 상황을 통해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려와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네트가 들어가고 풀백이 오버래핑하는 방식처럼 선수들의 스위칭을 통해 공간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소유할 때도 파머가 내려오면 여기서 왼발 쓸 각도도 상대한테 블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싶으면 볼이 위치한 사이드는 반대 사이드보다 자리를 먼저 잡았을 테니 반대쪽으로 패스가 발밑으로 들어가면 사이드에서 크로스만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상대가 로우 블럭 형태로 다 잡으면 쿠렐라가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 런 움직임을 파머와 같이 역할을 계속 스위칭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 접근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우측에서 귀스토가 오버래핑하는 과정인데요. 밑에서 사이드로 내주면서 귀스토가 직접 하프 스페이스 런으로 들어가는데 귀스토가 보는 시야 안에서도 이 간격이 벌어지니 직접 들어가서 침투하고 레시포드가 안일하게 마즈라야한테 귀스토를 맡기다 보니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수비가 겹치면서 귀스토가 박스까지 전달할 수 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리스 제임스가 좌측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와 오른발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선 이 패스가 우가르테한테 잘리게 되는데 귀스토가 조금만 더 낮게 내려와서 가르나초 뒤에서 볼 받으면 충분히 귀스토가 대각선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리스 제임스가 오른발로 볼을 다룰 수 있게 잡아두고 귀스토가 밑에 있다가 앞으로 올라오면서 대각선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올라오고 앞으로 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파머가 볼 소유하는 상황을 보면 대각선으로 내려왔을 때 상대도 끌어오는 걸 파머도 알고 있다 보니 끌려오면 안쪽으로 터치하면서 본인이 직접 빈 공간으로 들어가지만 반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반대 사이드로 타이트하게 들어와서 반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파머가 우측으로 전환하거나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패스가 나왔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쿠쿠렐라가 좌측 풀백으로 나왔을 때 파머가 내려오면서 네투가 안으로 들어오고 쿠쿠렐라가 사이드 오버래핑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듯 파머를 좌측으로 쓰이게 만들어도 좋겠죠. 그래야 라인 간의 간격도 더 좁힐 수도 있죠.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